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이 아주 심화되고 있다. 아파트 거래 회전율이 9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이런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거래 회전율은 0.41%인데요. 1000개 매물 중에 4개 정도의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약에 당첨되거나 역세권 주거용 부동산 분양만 받아도 자산 증식의 목적에 부합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청약을 하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과 고분양가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장이 한산해지고 외면받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따르면요, 지난달 전국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 회전율은 0.41%로 2013년 1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거래 회전율은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매매, 이것을 신청한 부동산 수를 거래 가능한 부동산 수, 그러니까 매매로 나와 있는 부동산 수로 나눈 수치를 뜻합니다. 거래 회전율이 0.41%라면 부동산 1만 개 중에 41개가 거래됐으니까 1000개 매물 중에 4개가 거래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대급 거래 절벽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소는 폐업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것, 제가 주장하는 하락의 깊이가 좀 더 길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무 올랐다. 고점 인식의 심리가 아주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오른다 그러면 올라간다는 그 심리가 좀 강해서 마구 올라타는 경우가 있고요. 내려간다 싶으면 다들 팔고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관망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서 돈의 값어치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아파트나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돈의 값어치가 없게 되는 거죠. 돈의 값어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건값이 천정부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돈을 다시 걷어들이고 있는데 지금부터 거래가 형성되고 매겨지는 이 부동산의 가격과 그 전에 돈 값어치가 없을 때의 가격에 이격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하락의 저점과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 기간을 가늠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다시 긴축이 아니라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가 돼야 부동산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고분양가에 대한 거품 논란과 인식은 갑자기 사라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정말 황당하고 깜짝 놀랄만한 고분양가의 문제점의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까요? 여기 보시면 용인 지역에 여기 지성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성마을 그대가 크레던스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위치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괜찮은 지역에 있고 용인 지역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분양을 할 때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아파트가 굉장히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분양을 하고도 5년 동안 절반이 미분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입주자가 있어서 살고 있고 절반은 텅텅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5년이 지난 후에는 50% 할인 분양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격이 뚜렷이 나와 있는데요. 자, 2011년에 분양을 했는데요. 48평의 기준을 잡아보면 6억 8,980만 원, 그러니까 보통 6억 8천 이 선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2011년도의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분양이 안 되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또 이렇게 절반 50% 할인을 해서 여기 보이시나요? 2011년 7월 29일 분양한 것과 2012년 5월 4일 분양한 가격이 다릅니다. 예, 이렇게 미분양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저층이 좀 있겠죠. 절반 가격에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년을 지나서 쭉 지나다 보면 12년, 14년까지도 이 가격이 변동이 없습니다. 조금 하락한 것도 있죠. 15년에도 가격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16년, 17년 이럴 때부터 조금씩 꿈을 대더니 이제 18년도 들어서 본격적으로 다른 지역의 아파트가 막 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는 움직이지 않고 3억 후반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19년도 들어서 4억을 찍습니다. 20년도 들어서는 이제 4억 중반 넘어섰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5억, 6억 정도까지 거래가 되고 있고 마지막은 이렇게 7억 선에도 거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21년 8월 달입니다. 금리가 오르기 전이죠. 이 아파트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부터
21년, 10년 걸렸습니다. 10년 걸렸습니다. 심지어 8년 동안은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분양가는 아주 위험한 것을 초래합니다. 이 아파트의 58평의 경우는 분양가가 9억 8천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안 되니까 4억 9천, 50% 할인 분양을 했고 그 뒤에는 53%, 심지어 54%까지 할인 분양한 것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뭐 그렇게 나쁜 아파트가 아닙니다. 아파트도 좋은 호재를 가지고 있어요. 뭐 GTX 개통을 해서 강남 삼성역까지 15분 걸린다든지, 용인시 수원 사업이던 용인 동백 세브란스 병원을 개원한다든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고분양가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고분양가는 이렇게 오랫동안 할인 분양을 해도 가격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분양가의 무서운 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고분양가의 무서운 것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영등포보다 집값이 3억이 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금천에는 분양가가 더 비쌌다. 이런 뉴스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분상제 제외단지 이유 있는 부진이라는 뉴스 제목이 있는데요. 분상제라는 게 분양가 상한제를 말하잖아요. 올해 분양단지 10곳 가운데 분상제 미적용 지역 7곳, 분양가 상한제가 해당되지 않는 지역 7곳은 미계약이 났습니다. 뭐예요? 고분양가라는 얘기입니다. 평당 시세가 40% 정도 싼데 분양가는 30%가 높다는 겁니다. 규제 모순에 청약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 이런 거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옆에 보시면 영등포구 영등포동, 자, 좀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동네 평균 시세는 8억 7,600만 원에 지금 이렇게 시세가 형성되어 있죠. 그런데 분양가는 6억 7,100만 원에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더 싸니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금천구, 도봉구, 강북구, 구로구 이쪽 지역은 동네 평균 시세는 5억 2,600만 원 정도인데 분양가를 8억 7,800만 원 해요. 도봉구 창동은 동네 시세는 5억 8천만 원인데 분양을 역시 8억 1천만 원이 합니다. 강북구 미아동은요, 동네 시세는 5억 6천만 원 정도인데 분양을 8억 원에 합니다. 구로구 개봉동은요, 동네 시세는 6억 4천만 원인데 분양을 8억 2천만 원이 합니다. 물론 땅값이 오르고 자재값이 올랐다는 이유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이거 땅을 살 때는 땅값이 오르기 전일 수 있습니다. 뭐 살짝 올랐겠죠. 자재값도 아마 이거 계약하기 전에는 이미 자재값들을 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시공하는 문제에 있어서 크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재값이 시세에 좀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이 가격은 고분양가다라는 인식이 탁 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을 시행하고 분양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가격에 대한 어떤 그 근거치가 있겠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받아줄 매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고분양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역시 분양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분양된 10개 단지 중에서 미계약이 발생해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7개 단지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 건설사에게 좋은 게 아니다. 시행사에게 좋은 게 아니다. 일단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비싸게 분양하면 사람들이 받아줄 거다. 왜? 주택수가 부족하단다. 우리가 지어놓으면 사람들은 열광할 것이다. 이런 상상 때문에 이렇게 고분양가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가라앉은 이 분위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다 감히 단정 짓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이번 침체는요, 그동안에 우리가 겪었던 침체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유 세 번째 보실까요? 가계발 금융위기, 경기 위축을 다들 염려하고 있습니다.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가계부채가요, 세계 1위입니다. 가계부채가 GDP보다 많은 세계 유일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것도 부동산 관련 부채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주택시장의 특징상 부동산에 그만큼 거품이 끼어 있다는 거죠. 이걸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한번 볼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가계부채 비율 상위 10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104.3%. 표영호 채널에서 이걸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59.7%입니다.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터져서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은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회복이 어렵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저금리 시대가 안겨준 이 호황이 영원할 줄 알았더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1997년 IMF 위기는 기업들이 빚을 내서 여기저기 문어발식 확장을 하려다가 얻어 터졌습니다. 2004년에는 카드 대란이 학생과 개인들이 빚내서 빚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 대란이 터졌습니다. IMF 때 돈은 기업이 빌려서 썼는데 나라 세금으로 메웠고요. 그 와중에 4만 개 이상의 기업이 폐업을 했고요. 1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실업으로 수백 명의 가장이 목숨을 끊었던 비극도 이 모두가 다 빚 때문에 시작이 됐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몇 천은 옛말이다. 서울서 폐업과 부동산 중개업소 70%가 급증하고 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고분양가나 경기 위축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오늘 얼마의 거래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내년은 더 참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저점이 오거나 기회가 오면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표용호TV를 보시는 여러분, 천천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은 좀 길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준비하시는 자에게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표용호TV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